야근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 야근은 보고하고서 야근을 해야지. 야근 수당 완전 적어. 아 그래요? 하루 종일 나와도 되게 콩만큼. 육개장에서 신라면. 라면 맛있겠다. 오늘 저녁을 라면으로 먹어야겠다. 라면. 라면인 건가? 아 배고프다. 나도. 아 시간이요? 어떠세요? 이번에 내가 노래 쌤한테 저좀 국어 가지고 속씨가 참담, 겉씨는 은소. 이렇게 가는 거죠. 지웁니다. 뭐야. 너무 잘 썼는데 아쉽지만. 그리고 내가 영상 편집하면서 봤는데 너네랑 수업할 때 내가 텐션이 너무 높은 거야. 막 입꼬리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나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실실 쪼개면서 수업을 해. 학생들 중에 제일 오래됐잖아. 아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그리고 시연이가 그때 얘기하기를 영상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다 그랬잖아. 나도 편집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혼자서 그 빛에 비쳐있는 모니터에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나 혼자 실실 웃고 있는 거야. 그거 우리끼리 드립 쳐둔 거야. 막 내가 또 혼자 막 웃고 있고 막 이러는 거야. 우리만 웃긴 거겠지? 아 내일 드디어 마라탕 먹는다. 아 맛있겠다. 너무 웃겨. 우리 영상 보는데 우리가 웃겨. 아그 비싼 거를 왜? 질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지난 시간에 기후변화의 요인들 봤었거든? 어떻게 나눌 수 있었어 일단? 됐죠? 자연.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고 자연적 요인은 다시 지구 내적 요인이랑 지구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었어. 인위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게? 에어로졸 배출, 네. 이산화탄소, 뭐 온실기체 배출, 뭐 증가 이런 것들도 몰라요. 인위적. 산림 파괴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었고 지구 내적 요인에는 화산 폭발. 화산 폭발 또 몰라요. 오 그치 수륙분포 변화 또 아그 결기. 빙하?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지표면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지구 내적 요인이었다면 자연적 요인 중에 지구 외적 요인 네 가지. 자전축. 자전축의 세차 운동, 각도. 기울기 변화, 20률. 공전궤도 20률 변화, 태양. 태양 활동 이렇게 있었죠. 갑니다. 아예 다 외웠진 않아요. 기자 꿀꿀? 꿀려. 세차 운동의 주기 26,000년. 26,000년. 현재 북반구는 꿀. 꿀인 상태. 하지만 13,000년 후에는 여신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반대로 남반구는 현재 여신 상황, 북반구는 남반구 13,000년 후에 남반구는 꿀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자전축 기울기 변화 주기 41,000년. 41,000년 기울기는 작을수록 어쨌든 꿀꿀 기자 꿀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치? 기울기는 작을수록 어떤 상황이든 기울기는 작을수록 북반구도 남반구도 더 꿀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공전궤도 20률 변화. 공전궤도 20률 변화 주기 10만 년. 공전궤도 20률은 1로 갈수록 타원형, 0으로 갈수록 원형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공전궤도의 장반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내가 했었어. 시연이한테만 했나? 좀 들었어요. 그러면은 왜 내가 너네한테 원 못 그려서 비교당하는 것도 보면서 어제 깔깔 웃었는데 이걸 비교한다고? 이러면서 막 수련쌤. 봐봐. 오늘 개잘했네. 많이 안 돼. 자 이렇게 돼 있잖아. 보면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겠는데 다시 한번 그릴게. 완벽주의인데. 슝. 봐봐. 오케이. 보면은 둘 중에 20률이 더 큰 것은 누구야? 타원.
타원형이지. 근데 보면은 이심률이 변화한다는 것은 이 공정궤도의 장반경 자체는 동일한 상태에서 얘가 더 찌그러지냐 덜 찌그러지냐를 의미를 하는 거야. 오케이? 지름은 응. 원의 지름이라기보다 그치. 장축이 그치. 야 눌러놔 그 소리지. 너무 큰데? 이것들은 모든 창문이 다 닫히니까. 어떻게 해도 커버가 안 되는데? 그왜 이쪽에서 드시는 거 같지? 진짜로 그러면? 아 여기 열려 있네. 진짜예요? 근데 그걸 닫아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페이커만 개그맨이야? 뭐 개그맨이요? 미친놈들 어떻게 닫았어? 그래도 많이 줄었어. 아니가? 그냥 노래가 잘하신 거야. 우리 하는 부분이 아니야. 아니 좀 아니 그냥 노래가 잘하신 거야. 우리 세차원론까지 했지. 아, 이심률. 그래서 공정궤도 이심률 변화 주기. 10만 년. 공정궤도 이심률 같은 경우는 이심률이 클수록 북반구 꿀인 상태. 하지만 13,000년 후에는 이심률이 클수록 북반구는 여신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또 태양 활동 같은 경우는 주기가 11년 주기.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덜 활발하고는 흑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흑점수 같은 경우는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더라라는 것. 집중이 안 되는 걸?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웠던 게 우리 뭐였지? 그치, 지구 온난화, 그리고 뭐 지구 열수지 평형 이런 거, 복사 평형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은 우주 드디어 천체 단원을 들어갑니다. 박수.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왔다는 걸 의미하면 너무 참담하지 않아? 참담 뭐였어? 무슨 식물? 속시식물. 참나무, 단풍나무는 속시식물에 속했었죠. 그래서 우주단원에서는 어떤 걸 할 것이냐. 아, 내가 이걸 안 뽑았다.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뽑아줄게. 알겠지? 우주단원에서는 일단 별과 외계 행성계, 그리고 외부나 우주 팽창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면 별과 외계 행성계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 일단 별의 물리량, 그리고 HR도 기억나세요? 헤르츠 스프롱 러셀도. 그것과 별의 종류, 그리고 별의 진화,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그리고 외계 행성의 탐사, 외계 생명체 탐사,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뒤에 우주 팽창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설명할 내용이 크게, 물론 설명할 내용이 많긴 하지만 좀 얘에 비해서는 금방 끝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수업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과 외계 행성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오늘의 목표는 우리 강의 계획서에는 조금 더 많이 나와 있긴 한데, 내가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을 때는 별의 진화까지 오늘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별의 진화까지 일단 백지복습은 가지고 왔어. 오케이? 별의 진화까지 일단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별의 진화까지 어떤 거 배우는가? 일단 별의 물리량 단원에서는 별의 스펙트럼 통과 때 나랑 했어, 안 했어? 했지.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불러도 되죠 이거. 진짜 맹 그치? 또 흡수 스펙트럼, 또 연속 스펙트럼, 그런 것들 거의 동일한 내용을 할 거예요.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 스펙트럼과 표면 온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뭐 분광 관측, 그리고 스펙트럼 종류, 별의 색 표면 온도, 색지수와 표면 온도, 분광의 표면 온도, 이렇게 표면 온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로 이제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랑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표면 온도라고 하는, 별의 표면 온도라고 하는 것을 직접 가서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별의 색깔이라든지 색지수라든지 분광형 이런 것들을 보고 별의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별의 광도 같은 경우에는 광도 공식, 여러분들 물론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그 광도 공식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볼 테고, 왜냐면 별의 크기나
혹은 모건키논 광덕계급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HR도로 들어가서 이제 주계열성, 거성, 초거성, 백색외성 여기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다음에 별의 진화와 관련해서 얘들이 어떤 경로로 진화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끝나게 된다라는 것. 자, 일단 별의 물리량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되게 교과서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별마다 색과 밝기가 다른 이유 무엇일까요? 온도. 물론 우리가 멀찍이서 보면은 저 별이 붉은 별인지 푸른 별인지 그렇게 실상 엄청 뚜렷하게 구분이 잘 가진 않아. 너무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근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봤을 때 색깔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별마다 물리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표면 온도라든지 광도라든지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색이라든지 밝기 이런 것들도 다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측 방법이 바로 분광 관측입니다. 관측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관측을 별에 대해서 알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입문 단계를 분광 관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광 관측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의 빛 광자예요. 빛을 나누어서 관측을 해본다는 것. 즉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것 자체를 분광 관측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파장에 따라 잘게 쪼개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빛이라는 것들은 각각의 영역마다 각각의 파장대가 다 정해져 있는 거 알지? 그냥 빛이 하나의 파장으로 빡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빛들이 우리에게 도달을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파장대의 빛들이 다 섞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분광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저 별에서 오는 빛에는 어떤 파장대의 빛들이 숨어 있는가라는 것을 관측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분광 관측, 즉 스펙트럼 관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통합과학에도 했었지만 빛의 종류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빛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일단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을 뭐라고 부르죠?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좀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대충 뭐라고? 오, 380에서 760 정도 요 범위에 되는 애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빛이라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가시광선은 보게 되면 색깔로 따졌을 때 붉은색과 보라색,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무지개색 하는 것처럼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로 나열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빨간색 쪽 빛이 파장이 더 짧을까? 보라색 쪽 빛이 파장이 더 짧을까? 보라색이 더 짧고 빨간색이 파장이 더 긴 요런 양상을 보이게 된다. 파장이 길면 길수록 그 빛에 의한 에너지는 작고요. 그리고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쵸? 요만큼 이걸 뭐라 그래? 예를 들어서 뭐 골에서 골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렇게 동일한 지점, 동일한 위상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장은 짧으면 짧을수록 실제로 파장이 짧다는 것은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이 때린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파장은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과 보라색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붉은색이 파장이 긴 영역에 속하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은 영역에 속하게 되는데 붉은색보다 파장이 더 긴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적외선. 붉을 적자를 쓰죠. 여기 적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색보다 더 바깥쪽 영역이라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빨간색 쪽이 파장이 긴 애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외선은 당연히 이 적색의 빛보다도 훨씬 더 파장이 긴 애들이 적외선이 될 것이고 걔보다 더 훨씬 파장 긴 애들을 우리는 전파라고 얘기를 해요.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전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보라색, 자색의 색깔의 이 빛보다 더 짧은 파장대 영역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보라자 그리고 외 바깥쪽,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는 선이라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자외선보다도 파장이 훨씬 더 짧은 애들은 X선, 걔보다 더 짧은 애들은 감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자외선과 적외선, 가시광선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애들은 누구라고? 적외선. 더 짧은 애들은 자외선. 그거보다 더 짧으면 X선. 이렇게 간다라는 것. 이렇게 다양한 파장대의 빛의 종류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분광 관측과 관련한 역사들이 이렇게 앞에 쭉 적혀 있는데 이거 되게 얘기하면 너네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 이 역사 자체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한번 짚고만 넘어갈게요. 일단 17세기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너네 프리즘 알지? 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그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태양빛이 여러 갈래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들로 갈라지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 뉴턴이 이거 뭐야? 빛이 나눠지네?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해서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두 번째, 1814년쯤에는 프라운호퍼라는 아저씨가 프라운호퍼 선 기억나? 그치? 이 태양 스펙트럼을 딱 관측을 해보면서 여기에 324개의 흡수선이 발견이 되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나 이거 처음으로 발견했으니까 내 이름 따서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이름 붙여야지 하고서 이 사람이 프라운호퍼 흡수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계속적인 연구 끝에 19세기쯤에는 키르히오프 비웃지 마. 키르히오프랑 분젠이라는 사람이 뭐야 흡수선이랑 방출선들을 우리들이 열심히 관측을 해봤더니 이 동일한 원소는 동일한 흡수선 그리고 동일한 방출선은 내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즉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기체에서 그 기체에서 에너지를 내뿜거나 혹은 에너지를 흡수할 때 딱 특정한 파장대 영역의 에너지만 먹거나 뱉는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19세기로 가서 허긴스라는 사람이 이제 요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별들에 있는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보면 별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네? 라고 이 사람들이 알고서 별이 나트륨이나 칼슘, 철, 수소 이런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여러 가지 성운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로 가게 되면 피커링과 캐넌이라는 사람이 이제 별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수소 흡수선, 수소가 딱 먹는 그 파장대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수소가 만들어내는 그 흡수선의 세기 그리고 종류 뭐 수소 흡수선도 뭐 수소 원선, 투선, 뭐 이온화된 수소 흡수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수소 흡수선의 종류나 세기에 따라서 이제 수소 흡수선의 강도가 가장 강한 애를 A로 우리도 ABC 등급 나누는 것처럼 그래서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할 때를 A라고 두고 그리고 쭉쭉쭉 가서 16가지 P까지 수소 흡수선이 가장 약한 애들을 P라고 두면서 이 수소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서 A에서 P까지 이 스펙트럼을 구분을 짓게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수소 흡수선이 그러니까 수소 흡수선을 기준으로 내가 처음에는 나눴었는데 나중에 더 연구를 해봤더니 이 분광형이라는 것 자체 혹은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런 양상들 자체가 표면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양상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해낸 거야. 만재야. 어때? 그거 뭐라 그러지? 잘 때 들려준 자장가. 내 자장가 어때? 감미로워? 그래서 흡수선의 색이랑 별의 표면 온도의 관계성을 알고 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수소 흡수선이 센 것부터 약한 것까지 이렇게 나열을 했었는데 이제 표면 온도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았으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기존에 우리가 A에서 P로 이름을 붙여둔 것들을 다시 한번 재배열해보자 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바꾼 거야. 그래서 재배열했더니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그 분광형이 뭐게? O형. 그 다음이 B형. 그 다음이 A형. 그 다음이 F. 그 다음이 G. 그 다음이 K. 그 다음 M. 순서대로 이 사람이 7가지 형의 분광형으로 다시금 분류를 하게 됐다. 다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중요해. 초반에는 뭘 기준으로 분류를 했었다고? 수소 흡수선의 세기를 기준으로 가장 센 것부터 약한 것까지 A에서 P까지 16가지 등급으로 나눴었는데 나중에 더 연구를 해봤더니 분광형은 표면 온도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 라고 해서 기존에 나눴던 A부터 P까지의 요 분광형들을 무슨 순서? 표면 온도 순서로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순서대로 배열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모건이랑 키넌이라는 사람이 이 흡수선의 선폭을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분광형에 따른 광도 계급, 분광형이랑 광도 계급을 고려해서 별의 분류법, MK 분류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 이렇게 장황한
역사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말했지, 예언했지. 이거 하면 너네 잘 거다. 역시 만재는 내 예언에 적중했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간관측과 분간관측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스펙트럼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빠짐없이 모든 파장대 영역에서 빛이 연속적으로 보이는 연속 스펙트럼. 두 번째, 연속 스펙트럼 배경 사이에 듬성듬성 빈 곳이 있어. 이건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죠. 흡수 스펙트럼. 지금 여기에 낚였지? 세 번째, 완전 까만 바탕 상에서 특정한 파장대에만 빛이 보여. 그러면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겁고 고밀도의 광원이라는 것은 빛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을 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고온 고밀도의 광원에서부터 나오는 빛을 다이렉트로 프리즘으로 딱 분석을 해보게 되면 모든 파장대 영역에서 빛이 이렇게 다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두 번째, 방출선 스펙트럼. 얘부터 해도 돼? 흡수선 스펙트럼부터 해도 돼? 흡수선 스펙트럼은 이제 요 광원 사이에 어떤 특정한 원소로 구성된 기체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요런 특정한 기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원소로 구성된 요 기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파장대 에너지를 먹어서 걔들이 업그레이드가 돼. 이거 나중에 내가 페이지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다시 얘 같은 경우는 특정한 원소 같은 경우는 얘가 잠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즉 내가 힘을 얻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특정 파장대 각 원소마다 지들이 필요로 하는 파장대가 따로 있어요. A 원소는 요 파장대 영역의 에너지를 먹어야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만재야? B 원소는 요 파장대 에너지를 먹어야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요 기체 같은 경우에 어느 원소로 구성된 기체인가에 따라서 얘가 필요로 하는 파장대의 빛만 요 광원에서부터 쏙쏙쏙 빼먹게 되는 거야. 그 빼먹은 부분이 이렇게 그 파장대의 에너지가 없어진 이런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요런 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스펙트럼이 바로 흡수선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가 없으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운데 어떤 특정한 원소로 이루어진 기체가 있기 때문에 이 광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에너지를 받은 부분만 쏙쏙 빼먹고 나머지의 빛들만 이렇게 방출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네. 반대로 지금 얘는 저온의 기체라고 돼 있는데 저온의 기체라는 말이 에너지가 별로 없는 상태의 기체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특정한 광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머금었어. 근데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얘가 업그레이드가 됐다가 시간이 돼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만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지 자리 원래대로 돌아와요. 신분 상승을 굉장히 짧게 하고 다시 제자리로 에너지를 뱉어내면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저온의 기체가 광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먹어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도 얘가 다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지가 먹은 만큼을 뱉어내면서 돌아와야겠죠. 이해돼? 그 뱉어내는 빛들을 아무것도 없는 까만 배경상에서 이 기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얘가 뱉어내는 빛을 관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빛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방출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랑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쨌든 얘가 에너지를 광원으로부터 먹을 때도 특정 파장대 에너지만을 먹게 되는 것이고 뱉을 때도 지가 먹었던 만큼을 배출하는 거니까 방출하는 거니까 특정 파장대 에너지를 또 방출하겠지. 그러면 얘가 동일한 기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흡수선과 방출선이 생기는 위치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완벽한 분이야. 너 잤잖아. 방금 눈 감고 있었잖아. 진짜 맛있어. 고온고밀도의 광원에서부터 오는 빛을 바로 분광기로 봤다. 그럼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고온고밀도의 광원에서 오는 빛과 프리즘 사이에 저온의 기체가 있다. 흡수선 스펙트럼이 보이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배경상에서 고온의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관측한다.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네.
오케이. 아, 색지수. 스펙트럼은 이 정도에서 끝맺음을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별의 표면 온도, 우리가 지금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다음 뭐 광도 이런 것들을 배우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야. 그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별의 색깔. 두 번째, 색지수. 세 번째, 분광형. 다시 표면 온도 알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이건 기억해야 돼. 뭐뭐 있다고 만재야? 별의 색, 색지수. 별의 색, 색지수, 분광형. 다시 다 같이. 별의 색깔, 색지수, 분광형.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별의 표면 온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별의 색과 표면 온도, 색과 관련해서 어떻게 색을 통해서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별의 표면 온도 알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뭐뭐 있다고? 별의 색, 색지수, 분광형. 그치? 색깔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흑채? 일단 흑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 흑채가 뭐야? 에너지를 다 흡수하면 그대로 다 방출하는. 또 이러고 있지. 머리에 뿌리는 거. 그치? 그 흑채 말고. 흑채라고 하는 것은 입사하는 모든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흡수한 만큼을 또다시 모두 방출하는 가장 이상적인 물체를 흑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흑채가 복사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곡선, 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지금 보면 가로축이 파장, 세로축이 각 파장대에서의 에너지 상대적 세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한 흑채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모습을 이렇게 파장대별로 나타내서 그 각각 파장대의 에너지의 세기를 한번 그림으로 딱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6000 켈빈 정도 되는, 켈빈이 뭔지 알아? 절대 온도,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시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 273만큼을 더해준 값이 켈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분자 운동을 기반으로 나타낸 온도가 절대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천문학에서는 절대 온도를 거의 기본으로 사용을 해요. 어쨌든 이 흑채의 온도가 몇 켈빈이냐에 따라서 곡선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6000 켈빈인 애들의 이 흑채 복사 곡선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반면 극단적으로 4000 켈빈 애들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당연히 온도가 높은 애들이면 온도가 높은 애들일수록 이 밑에 차지하는 면적 자체, 즉 그래프의 이 굴곡 자체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이, 이 최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최대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방출하는 이 지점 자체가 이 높은 온도이면 높은 온도일수록 파장대가 좀 짧은 영역에 속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부를까요? 빈의 변이 법칙. 다시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자 등장 야! 이걸로 쓰면 항상 이쁘게 안 쓰여지더라고. 이걸로 쓰려고.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이면 높은 흑채일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방출하는 파장 자체가 가면 갈수록 짧아? 네. 뭐? 왜 당당해? 온도가 높아질수록 6000 켈빈일 때 여기 있는 거고 지금 4000 켈빈일 때 여기 있는 거고, 온도가 높아진다고. 3000 켈빈일 때는 여기 있잖아. 온도가 낮은 애들일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일수록 파장이 아까 짧아진다고 얘기했어? 네. 아 미안해. 가스라이팅 또. 이것을 파장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람다라는 요 기호로 나타내는데, 최대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내는 파장을 맥스, 람다 맥스라고 한다면, 얘는 표면도가 높을 때 파장은 오히려 짧고 표면도가 낮을 때는 파장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그냥 공식으로 나타낸 게 빈이라는 아저씨가 발견해낸 빈의 변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채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 라는 법칙을 빈의 무슨 법칙?
변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공식으로 나타내면 그냥 람다 맥스는 이꼴 t분의 a다.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반비례할 때 분모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 맥스는 t분의 1에 비례한다 라고 써도 되고, 혹은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 라고 써도 무관하다 라는 것.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 우리 가시광선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중에서 파장이 긴 애들은 무슨 색이었어? 붉은색. 파장이 짧은 애들은 보라색 쪽으로 가는 거겠죠. 좀 더 푸른색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비례 변이 법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대 영역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은 애들일수록 긴 파장, 즉 붉은색 영역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들을 비교했을 때 푸른색 별이 실제로 더 뜨거운 별이라고 얘기를 하되, 붉은색 별이 더 뜨거운 별이라고 얘기를 하대. 푸른색 별이 더 뜨거운 별이다. 왜?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별의 표면 온도는 높은 애들이기 때문이다. 왜냐? 무슨 법칙에 의해서? 비례 변이 법칙. 몰라, 나 오늘 멘탈이 좀 나갔나 봐. 어떡해. 비례 변이 법칙에 의해서. 요즘 인생이 좀 힘들어. 인생 굴곡이 있어서. 힘들지 않아. 힘들진 않아. 힘들지 않고 불쾌한 거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나 진짜 너무너무 불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쾌하고 싶지도 않아. 나 안 불쾌해. 나는 행복해요. 정신병자감자. 어쨌든 그래서 이 별의 색과 표면 온도의 관계를 나열을 해보면, 이거 우리 기억을 해야 돼. 붉은색 별 같은 경우에는 3500켈빈 이하인 애들, 주황색 별은 3500에서 5000, 노란색 별은 5000에서 6000, 황백색은 6000에서 7500, 흰색은 7500에서 10,000, 청백색은 10,000에서 30,000, 파란색은 30,000 이상인 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외워야 돼. 따져보면 봐봐. 말도 안 된다고? 금방 외울 수 있어. 아니 그냥 만일째 흰색이고 우천색이고 자, 간다. 싸우지 마. 나 이것도 너무 웃긴 거야. 우리끼리 막 수업할 때 너네끼리 막 싸워. 웅성웅성. 자, 3,500, 5,000, 6,000, 7,500, 10,000, 30,000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거 보면 돼. 다시 붉은색 별은 3,500 이하 미만. 붉은색 다음 뭐야? 주황색 별은 3,500에서 5,000. 그 다음에 노란색 별은 5,000에서 6,000. 노란색 다음이 황백색. 황백색은 6,000에서 7,500. 그러면 백색 7,500에서 10,000. 청백색 10,000에서 30,000. 청색 30,000 이상. 이렇게 기억해야 돼. 어떤 데서는 28,000 막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뭐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대략 30,000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붉은색 얼마? 3,500. 3,500 미만. 주황색 3,500에서 5,000. 5천에서 6천. 오, 7,500. 7,500. 오. 그래서 만에서 3만 이상. 그러면 이제 색깔 얘기해봐.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황백색, 흰색, 청백색, 파란색. 굿. 더 하지 않을게. 아니 그냥 태양이 5,800인 것만 알면 되지. 아니거든? 아니야. 그러면 너 틀려. 알아야 돼. 백색 알아야 돼. 백색도 알아야 되고. 알죠. 만인데. 참. 이게 만만해 보여? 원만하잖아. 두 개만 알면 돼. 그럼 넌 2개만 알고 틀려라. 그거 이주에 나온 거. 그래도 이왕 외우는 김에 외우면 좋잖아. 근데 숙에서 생각보다 좀 그래. 많은 걸 맞아. 인생이 그렇지 않아. 스프로 봤어? 아니. 그럼 넌 아직 지구과학의 세계를 다 모르는 거야. 스트가 어렵던데. 어려워. 굉장히 어렵다. 풀기로 했잖아. 왜 안 풀어? 자, 별의 색과 표면도 나 한번 그럼 질문해 볼게. 이거 수특이 있는 내용인데, A랑 B 중에
표면도가 더 높은 별은 무엇일까요? B. Y? 파란색. 그래? 그것 때문에? 오른쪽에 있구나. 파란색. 일단 이거보다 알 수 있죠. 그쵸. 색깔을 봤을 때 B는 파란색, A는 노란색이기 때문에 누가 더 온도가 높은 별? 파란색. 파란색이 표면도가 더 높은 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라지 A랑 라지 B랑 스몰 A, 스몰 B가 어떻게 매칭되는지는 몰라. 누가 라지 A라고 보면 돼? 스몰 A, 스몰 B 중에 누가 라지 A의 그래프일까요? B. 스몰 B. B. 왜? 파장이 더 긴 쪽에서 어. 복사에너지가 크니까.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비례 변이. 비례 변이 법칙에 의하면 지금 색깔을 비교했을 때 B에서 표면도가 더 높아야 되죠. 그러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은 B에서 더 짧아야 되기 때문에 A에서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요쯤에 있는데 400나노미터쯤에 있는데 B에서는 훨씬 뒤쪽에 있죠. 그걸 봤을 때 비례 변이 법칙에 의해서 A가 더 표면도가 높은 애기 때문에 A가 파란색이구나 라고 매칭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색깔은 우리가 열심히 기억을 했으니 두 번째, 색지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파장에서 측정한 겉보기 등급의 차이. 예를 들어서 붉은색, 적색 영역에서 바라봤을 때 이 별빛이 얼마나 밝게 관측이 되는가. 이 별빛의 등급. 그리고 푸른색 그 파장대 영역에서 관찰한 이 별빛의 등급. 두 개를 뺀 값을 우리는 색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U필터 같은 경우에는 0.36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어떤 파장대 영역을 이용을 하고 B필터는 한 0.44, V필터는 0.54. 지금 U, B, V로 갈수록 더 긴 파장대 영역을 보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V필터 쪽으로 갈수록 붉은색의 빛을 좀 관측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B필터에서 U필터로 갈수록 이제 B필터는 살짝 푸른색 계열. 그리고 얘는 약간 더 보라색 계열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치? 아까 가시광선 연력, 뭐라 그랬어? 380에서 760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은 B와 V를 많이 사용하고요. B등급에서 V등급을 뺀 값을 색지수로 굉장히 흔하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럼 봤을 때 봐봐. B필터에서 바라본 별의 등급과 V필터에서 바라본 별의 등급을 뺀 값이 뭐라고 그랬어? 무슨 지수? 색지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두 개의 별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일단 파란색 별과 붉은색 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표면도가 높은 별이에요? 파란색 별이 표면도가 더 높은 별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럼 봐봐. 파란색 별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복사 에너지의 세기를 내는 파장이 붉은색 별보다 더 짧다라는 것도 일단 먼저 이제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B필터와 V필터 영역에서 파란색 별과 붉은색 별을 모두 다 보는 거야. 일단 파란색 별 같은 경우는 최대 복사 에너지 세기를 내는 파장대 영역 자체가 B필터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고 반대로 붉은색 별 같은 경우는 V필터 쪽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대치를 찍고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파란색 별 같은 경우는 B필터에서 봤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 V필터에서 봤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 B에서 봤을 때 에너지가 더 많은 양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더 밝게 보이는 것도 B필터에서 봤을 때 V필터에서 봤을 때보다 더 밝게 보인다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등급의 값은 B필터로 봤을 때 더 커요? V필터로 봤을 때 더 커요? V필터로 봤을 때 등급값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왜냐? 별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밝으면 밝을수록 작은 수치로 나타나. 그때도 내가 얘기했었지. 우리 수능 등급과 같다고. 네.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1등급을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도 밝으면 밝을수록 작은 숫자를 띠게 되고 반대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값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파란색 별 같은 경우에는 B필터에서 본 별의 등급에서 V필터에서 본 별의 등급을 빼게 되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잖아. B에서 V에서 B 뺐어. B에서 B. B에서 V. B 빼기 V. 그렇구나. 안 거 맞아?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반면 붉은색 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붉은색 별은 이쪽 V 쪽에서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B필터에서 이 별을 바라봤을 때는 밝기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고
V 필터에서 바라봤을 때 오히려 더 밝은 양상을 띠게 되죠. 그럼 B 필터에서 봤을 때 더 어둡다고 했으니까 등급값은 얘보다 더 크다고, 에? 등급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B 빼기 V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파란색 별이면 파란색 별일수록 색지수 값이 마이너스 값이고요. 붉은색 별이면 붉은색 별일수록 색지수 값이 플러스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안 돼. 가야 되는데. 누가? 너는 내가. 있어? 아 진짜? 빨리 해볼게. 그래서 비례 변이 법칙을 떠올려서 표면도가 높은 애들일수록 B 필터에서 세기가 더 크기 때문에 B 필터의 등급은 작게 되고 잘 가. 그렇기 때문에 B 빼기 V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표면도가 낮은 별 같은 경우는 V 필터에서 세기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V 필터에서 등급은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B-V 값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표면도가 높은 별이면 높은 별일수록 색지수는 무슨 값? 음수. 표면도가 낮으면 낮은 별일수록 양값. 양값이란 말 잘 쓰나? 양의 값을 띠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한 달러 끝났어. 후. 아 오늘 좀 빡세겠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2개 배웠다. 별의 표면들랑 관련된 거 뭐뭐뭐 있다 그랬지? 3개. 색지수. 아니 별의 색지수. 마지막 분광형. 이 세 번째 분광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역사에서도 봤다시피 다른 말로 스펙트럼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별의 흡수선의 종류나 세기를 기준으로 O, B, A, F, G, K, M 이렇게 7가지 형태로 분류해 둔 것을 우리는 분광형 혹은 스펙트럼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얘네 같은 경우도 양 끝에 O형이랑 M형을 제외하고서 뒤에 숫자를 또 0에서 9까지 붙여가지고 더 잘게 쪼개서 나타내기도 해.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 태양 같은 경우는 G2형입니다. O, B, A, F, G, K, M에서 G형 중에서도 0, 1, 2, G2형. 표면 온도는 5800켈빈이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태양의 분광형 얼마라고? G2. 표면 온도 5800켈빈. 다시 색깔에 따른 표면 온도. 빨강색 3500 이하. 주황색 3500에서 5000. 노란색 5000에서 6000. 그러면 태양은 무슨 색이어야 돼? 노란색에 가까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까 말한 거야. 내가 뭐 업그레이드 된다 어쩐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원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껍질을 돌고 있잖아. 이건 기본적으로 배웠지. 그치? 근데 이 껍질에서 돌고 있는 전자들이 특정한 파장대의 에너지를 먹게 되면 얘가 다음 껍질로 잠깐 위로 올라가게 돼요. 내가 아까 말한 업그레이드 된 상태, 이것을 살짝 들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들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는 이제 기본적인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먹으면 들뜨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먹을 때 얘가 들뜨기 위해서 필요한 이 파장대의 에너지 자체가 내가 어떤 원소이냐에 따라서 특정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이 파장대의 에너지를 먹는다고 다음 껍데기로 들뜰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떤 원소인지에 따라서 내가 다음 껍질로 넘어갈 수 있을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 네. 그리고 이렇게 들뜨게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이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8승초 진짜 엄청나게 짧은 시간 동안 잠깐만 들떠 있다가 자연 상태에서 그냥 다시 지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럼 잠깐 들떴다가 다시 지가 먹었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때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빛으로 보게 된다면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무슨?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스펙트럼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원소별로 내가 다른 파장대의 에너지를 먹거나 방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A가 수소가 가장 그거만 알면 봐봐.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 세계 아니 별의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다 그랬지. 그럼 이거를 일단 분광형 말고 표면 온도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표면 온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칼슘 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M형의 이거 아까 안 배웠나? 일단 나중에 다시 같이 정리를 할게. 어쨌든 M형 정도 되는 정도의 온도에서 얘가 점점 칼슘 흡수선이 증가를 하다가 딱 K0형쯤 돼서 최고치를 찍고 그것보다 온도가 더 높아지면 오히려 분광형, 즉 흡수선 자체가 점점 작아지는, 옅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돼요. 세로축이 흡수된 상대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 원성 같은 경우에는 A0형,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분광형을 A에서부터 P까지 나눈 기준이 뭐라 그랬지? 수소 흡수선의 세기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A형 같은 경우에는 수소 흡수선이 제일 강한 애들이겠지. 보면은 수소 원선 자체가 A0형에서 가장 강한 거 여기서 볼 수 있죠. 이해돼? 이런 식으로 각 원소마다 지가 에너지를 먹거나 방출하는 파장대의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즉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둔 것이 바로 이 그래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설명 다시 정리하면서 보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원소의 이온화 정도가 다르게 되고 온도에 따라서는 다른 원소 그리고 다른 이온화 단계에서 흡수선을 형성하므로 이거 이해되고 있어? 확실? 그렇기 때문에 별의 표면 온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흡수선의 종류도 달라지고 세기도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 다른 원소, 다른 이온화 단계 온도 달라서 다르다는 거 아니야? 그치. 온도가 어떤 온도이냐에 따라서 어떤 원소가 이온화 되는지도 다르고, 이온화라는 것은 전자가 아예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내 영역 자체를 벗어나는 것을 이온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들뜬다거나 아까 얘기한 에너지를 먹고서 잠깐 다른 껍질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형상도 각각의 원소마다 다른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원소마다 고유한 온도에서 혹은 고유한 파장대 에너지를 먹거나 방출하면서 흡수선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분광형별로 서로 다른 원소의 흡수선의 세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한 게 앞과 같은 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 아까 온도 비교해보면 붉은색의 별들은 3500켈빈 이하인 애들이라고 했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분자선. 이것도 그때 했었던 거 기억나? 내가 막 팔을 떼는 게 더 편하냐, 아니면 그 우리끼리 손잡고 있는 거를 푸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 팔을 자르는 게 더 쉬울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 여기서 분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해 있는 분자 상태가 에너지를 먹으면서 와해될 때 생기는 선이 분자선이에요. 만약에 우리 둘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붙어 있고 싶어서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에너지가 충분히 많으면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 근데 에너지가 너무 없어서 야, 우리 서로 에너지 없으니까 그냥 붙어서 에너지 공유하자 라고서 서로 붙어 있는 상태가 분자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바깥쪽에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갑자기 빡 공급을 해줘. 먹을 걸 막 줬어. 그러면 나는 원래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던 사람인데 안 그래도 에너지가 없어서 붙어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어디선가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오예 잘 됐다. 만재야 꺼져. 하고서 우리 둘이 이별을 하게 되는 거지. 그때 먹은 에너지만큼이 빛에서 사라져서 나타나는 선이 이 분자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이 표면 온도가 낮은 별에서는 주로 이런 분자선들이 잘 나타나는 이유가 내가 그때도 얘기를 한 것처럼 만재랑 나랑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나타나는 선이 분자선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이온화돼서 만들어진 선들 있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흡수선들, 얘들은 이 둘의 관계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에서 팔 하나를 뗄 때 흡수되는 파장대 에너지들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팔을 뗀다고. 그러면은 만재와 내가 붙어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게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아니면 내 몸 자체에서 팔 하나를 떼어내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팔을 떼어내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이런 기본적인 이온의 흡수선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표면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분자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해됐어? 그냥 외워. 이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냥 외우라는 거는. 나중에 민선이가 한번 설명해줘, 만지한테. 알았지? 안될 것 같아. 완전 안 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내가 표시를 해뒀는데 기억해야 될 거는 나름 요 3가지 정도. 보면 분광형 A형에서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분광형 A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흡수선이 가장 강한 애들을 A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A형에서는 수소선이 굉장히 뚜렷하고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수소흡수선 여기 있는 애들이 수소흡수선. 지금 보면은 얘랑 두께를 비교해봐도 여기서 훨씬 이 선들이 두껍게 나타나는 거 보여? 보여? 그래서 수소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분광형 O형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O형이거든? 여기를 따라가 보면 헬륨 투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B형은 헬륨 원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지금 B형 같은 경우도 여기를 쭉 따라가 보면 B형에서는 헬륨 원선이 가장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이 그래프 따라서 보면 B형에서는 헬륨 원선, 그리고 O형에서는 헬륨 투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랑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M형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M형으로 가면 갈수록 TiO선, 그치? 산화 티타늄, 요선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태양의 분광형 얼마라 그랬지? G2형이라고 그랬지? 그럼 G2형을 봤을 때 이 그래프로 보게 된다면 무슨 흡수선이 가장 강할까? 우리 태양에서 바라봤을 때 태양의 스펙트럼 보면, 그치? 칼슘 투선이 가장 강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칼슘 투선이 가장 강하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A형, 분광형 A형에서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면 B형에서는 헬륨 원선, 그 다음에 O형에서는 헬륨 투선이 강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온도가 낮은 애들이면 낮은 애들일수록 산화 티타늄 선이 강하다라는 것. 결론은 어쨌든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어느 위치에 스펙트럼 흡수선이 있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별의 분광형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분광형의 흡수선의 세기를 측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결론이다. 즉 분광형을 보고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완전 깔끔히 떨어지는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 그래서 분광형이 뭐야? 분광형이 뭐냐고? 분광형이 뭐야? 그렇지,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흡수선들의 위치를 묶어서 어떤 그 범주화해둔 것을 우리가 분광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소선은 딱 여기 수소가 들뜰 때 나타나는 선은 여기다 라고 딱 한 묶음으로 정해둔 것. O형, 분광형 O형 같은 경우는 수소선과 헬륨선이 동시에 나타나잖아. 이 O형의 분광, 즉 표면온도 3000켈빈 이상 되는 그 별을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요 흡수선의 세트를 하나의 분광형으로 부르는 거야. 이해돼? 만약에 1000에서 3만 정도 되는 온도의 어떤 별을 바라본다면 늘상 요 위치들에서 요 선들이 나타나. 그러면 이렇게 만에서 3만 사이에서 나타나는 요 선들의 묶음을 분광형 B형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주화 해둔 것이 O, B, A, F, G, K, M형의 분광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분광형이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어떤 별을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 흡수선들이 딱 이 위치들에서 나타나더라라고 한다면 이 위치에서만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는 분광형 B형인데, 근데 분광형 B형은 표면도가 만에서 3만 사이에 있는 애들을 분광형 B형이라고 해. 그러면 이 별은 분광형이 만에서 3만 사이에 있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온도가 표면 온도가 만에서 3만인가 보구나 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잠깐 쉴까? 우리 5분만 쉬자. 모르겠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겠어. 별에 이거 앞 페이지까지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뒤에까지 내가 계획을 잡아놓은 건 너무 무리한 계획이었어.
페이지가 어디까지죠? 벌써 1시간이 지났잖아, 그치? 내가 4시 반, 4시 40분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어쩌다 이렇게 됐지? 페이지 HR 뭐까지 있어요? 아니, 없어. 모건 키넌 광도 계급까지 있어. 내가 주말에 이제 친한 사람이랑 주말에 놀다가 그 친한 사람이 여행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가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를 같이 만나게 된 거야. 이제 걔는 영어를 써. 프랑스 사람인데 24살이야. 젊다. 엄청 완전 애기지. 너네한테는 애기가 아니구나. 아니 진짜 24살이면 너네랑 나이 차이가 거의 한 4, 5살밖에 안 나는, 5살밖에 안 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나는 사실 스피킹은 잘 안 되는데 리스닝은 굉장히 자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막 대화하는 걸 내가 계속 들었는데 24살밖에 안 되는데 자기의 그런 예를 들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의 곳곳에 여행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맞잖아. 나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찍히면 또 증거가 나오겠지만 나도 사실 정치에 그렇게 아직까지 크게 관심이 없거든. 근데 자기는 19살 때부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 그러니까 세상 흘러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자기는 되게 늦은 것 같대. 걔가 막 내 직업이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서 난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얘기를 했더니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 애들 되게 공부하느라 바쁘고 사실 공부만 한다 이런 얘기 했더니 걔가 되게 좀 안타까워하면서 뭐 그런 자기 혼자만의 철학을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우리는 사실 늦으면 24살까지 수능 공부만 하고 있잖아. 근데 걔는 고등학생 때 자기는 훌륭한 학생이 아니었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때 그런 자기 어떤 가치관을 좀 정립해 나가는 시기를 충분히 가진 거야. 그래서 막 어떤 얘기도 나누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돈이라는 것만 보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그냥 맨날 우리 20대 때까지는, 그러니까 20살 되기 전까지는 학교 와서 맨날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집 가서 쓰러져 자고 또 와서 공부하고 학원 갔다가 또 쓰러져 자고 이 생을 계속 반복하잖아. 대학교 가면 학점 따느라 또 공부하고 물론 친구들이랑 지금보단 놀겠지만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취직 준비하고 알바하고 이렇게 살다가 또 쓰러져 자고 그러다가 직장을 가면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또 야근하고 그리고 집 가서 쓰러져 자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고 걔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그냥 행복하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다음엔 뭐 하지? 다음엔 뭐 하지? 이걸 했으니까 우리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엔 내가 또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엔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살면서 늙을 때까지 살다가 죽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그 20대 완전 초반에 그 어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과연 우리 이 아이들은 저 나이가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지. 왜냐면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수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다 같이 행복한 길로 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또 우리가 다 같이 뭔가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맨날 20년 내내 어떻게 보면 취직 전까지 계속 진짜 앉아서 공부만 하다가 막 스펙 쌓고 이런 것만 하다가 그냥 돈 벌고 끝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걔를 만나고 나서 좀 나도 반성을 많이 했어. 나도 너무 관심사가 좀 좁지 않나? 그냥 학교에서 맨날 학교 출근해서 너네랑 놀고 난 너무 재밌긴 하거든? 너네랑 놀고 막 가르치고 그냥 이게 다야. 뭔가 새로운 거를 하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너무 내가 하는 그 일상이 너무 빡빡하니까 남아있는 시간에는 왜 그거 있잖아. 아빠들이 짱구 아빠 보면은 그냥 맨날 주말에는 나 좀 내버려둬 이러고 짱구 아빠는 안 그러나? 어쨌든 그 널브러져 자는 그런 이미지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주말에 그냥 이제 일 열심히 하고서
번아웃이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계속 자고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걔는 24살인데 직장을 다니다가 때려치고서 지금 또 세계 여행을 막 하고 있는 거야. 물론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도 보면서 조금 그냥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원하는가. 약간 내가 죽기 직전에 어떤 거를 그래도 되게 충족했을 때 좀 그래도 잘 살았다 하고 죽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너도 열심히 해봐. 알았지? 너무 공부에만 이렇게. 배고프다. 근데 진짜 없어서 갔다 와야 돼. 가져오지 마 그냥. 독서하지 마. 독서 내 거 같이 마. 하지 마. 너 다 알잖아. 하지 마. 내 거 같이 마. 아니 쌤한테 뽑아달라 해. 집까지 가기 귀찮았어요. 이렇게 있잖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말이 개웃기네. 뭘 오늘 좀 왜 힘들지? 괜찮아. 힘을 내. 오늘 몇 시까지 할까요? 오늘 그래도 빨리 끝내볼게요. 광도하고 광도하고 모건키논 광도계까지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한 개. 앞으로 2개. 힘을 내자. 후. 해볼게요. 별의 광도. 자, 별의 물리량 중에 표면 온도 봤죠? 두 번째는 광도를 봅니다. 광도라고 하는 것은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광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그냥 별 입장에서 얘가 에너지를 얼마나 방출하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가깝고 머느냐랑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별 자체가 방출하는 그 에너지, 절대적인 에너지 자체를 광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광도는 기호로 L이라고 표현을 하죠. L. 이거 관련해서 먼저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흑체, 우리 일반적으로 별을 흑체라고 가정을 하거든요. 이 흑체가 단위 시간 그리고 단위 면적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이 표면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 요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자체가 시그마 T의 4승이다. 즉 T 4승에 비례한다 라는 법칙을 무슨 법칙?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별 전체가 아니라 단위 면적을 쪼갰을 때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법칙인 거야. 알았어? 근데 아까 광도라고 하는 것은 별 전체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방출하는가 그 총량을 별의 광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 면적만큼을 이 별의 건널비만큼 곱해줘야만이 별 전체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9의 건널비 공식은 4파이R 제곱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4파이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승이 바로 이 별의 광도가 된다. 즉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 양인 2는 시그마 T 4승 얘랑 별의 건널비인 4파이R 제곱 이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별의 광도가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왜 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광도를 어떻게 비교할까? 여러 가지 별들의 광도를 어떻게 비교하는가? 이 광도를 비교하는 방법은 바로 절대 등급입니다. 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저기 밤하늘 떠 있는 별들의 밝기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절대 등급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얘들이 아무리 동일한 광도를 가지고 있는 별이라도 더 멀리 있으면 우리 눈에 더 어떻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더 가까이 있으면 우리 눈에 밝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가 다른 별들의 이 밝기를 비교한다고 해서 얘들의 절대 등급, 즉 광도를 알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의 광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둘의 거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줘야겠죠. 즉, 이 모든 많은 별들이 다 10파섹, 즉 파섹이라는 것은 천문학적
거리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파섹이라고 하는 거리에 모두를 갖다 두고서 얘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누가 더 밝은가 누가 더 어두운가를 비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냥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어둡고 누가 더 밝네 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겉보기 밝기 혹은 겉보기 등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들을 일렬로 쭉 세워놓고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것을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절대 등급은 별이 10파섹 떨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겉보기 등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히파르코스라는 어떤 천문학자가 그냥 별이 가장 밝게 보일 때를 1등급, 어둡게 보일 때를 뭐 6등급 이렇게 매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더 이제 밝은 별들이 발견되고 하면서 마이너스 등급의 별들도 보이고 그보다 더 어두운 별들도 보이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한번 나타내 보면 별의 1등급의 별은 6등급 별보다 100배 밝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배? 100배. 1등급이랑 6등급 별은 몇 배 차이나? 아니 미안. 몇 등급 차이나? 5등급 차이 나지. 5등급 차이 날 때 100배 밝기가 차이 난대. 그러면 한 등급 차이 날 때는 몇 배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 2.5배 왜 2.5배야? 나와 있어요. 100개 5분의 1. 그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돼? 100은 이제 10의 2승이니까. 왜냐면 얘를 5승 해야지 100배가 되는 거니까. 한 등급 할 때마다 n승 해주게 되면, 그치? 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타내줘야겠죠. 그럼 얘를 이쁘게 나타내면 10의 몇 승? 5분의 2승이 된다. 그래서 한 등급당 10의 5분의 2승만큼씩 차이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 10의 5분의 2승을 대충 계산하면 2.5배 정도가 돼요. 와 궁금하다. 왜 2.5배지? 10의 5분의 2승이라서. 10의 5분의 2승이 왜 2.5배일까요? 너는 왜 만재야? 아니 나오는 숫자가 몇일까요? 그래, 계산해보면 나오잖아. 나오겠죠. 3.14 이런 느낌 아닐까? 열심히 해. 하이 같은 느낌. 힘들어.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아니 읽어드리는 게 제일 2.5배. 드릴까요? 응?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아니, 손안 아파? 안 아픈데? 그래서 보게 되면 두 등급을 뺐을 때 보면 광도가 각각 L1, L2인 별의 절대 등급이 각각 M1, M2라고 한다면 둘 중에 봐봐. L2가 예를 들어서 광도가 더 크다고 할까 작다고 할까? 작다고 가정해. L1이 더 밝은 별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M1이랑 M2 중에 누가 더 값이 작아? M1이 더 작지. 그러면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M2 빼기 M1을 해야겠죠. 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광도 보면 이 값이 어떻게 나와요? 이걸 다시 표현을 하면 즉 광도 L2분의 L1은 아까 L1이 더 밝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아니지 10의 10의 5분의 2승에 뭐야 등급 차이 뭐가 더 큰 값이라고 M2분의 M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아 L 그러면 맞아? 네. 양변에 로그 씌우면
와, 재밌다. 오랜만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잠깐만. 로그 L2분의 L1은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M2 마이너스 M1 이제 2분의 5 곱하면 똑같은 식이 되네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넘기면 2분의 5가 되는 것이고, 와우. 그치? 그래서 M2 마이너스 M1은 2.5 로그 L2분의 L1이 된다. 와우. 재밌다. 와우. 대박. 1년이 급격하게 나눠졌어요. 어? 1년이 대박. 급격하게 나눠졌어요. 그치? 아, 나 왜 이렇게 오늘 힘들지? 나 오늘 뭐 했다고? 그냥 오늘은 힘들기 때문이죠. 월요일이죠. 정신 차려, 이민소. 아, 그래? 월요일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요걸 그대로 가져가서 광도의 차이 자체는 몇 등급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의 5분의 2승에 몇 등급 차이가 나는지를 곱해주는 만큼이 L2분의 L1이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세워놓고 양변에 로그를 씌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식이 나오게 된다. M2 빼기 M1은 2.5 로그 L2분의 L1. 이거 외워두면 굉장히 유용해요. 내가 백지복습에도 적어놓긴 했는데 요 식을 볼츠만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와우. 볼츠만 씨. 볼츠만, 슈테판 볼츠만 할 때 그 볼츠만. 스테판 뭐 한 거야? 사실 이건 옛날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진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혹시나 언젠가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내가 계산이 안 된다 했을 때 치트키로 이거를 빡 쓰면은 문제를 풀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기억해. 알았지? 오케이. 거의 다 와가. 휴, 좀만 힘내자.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자, 그러면 이제 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별의 크기는 이꼴 별의 반지름으로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별의 반지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도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아까 자 나가자. 인풋 그게 무슨 원. 일이야? 그리고 내가 카메라 보면 내 텐션이 높아지고 낮아진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 웃겼어. 저희도 너무 잘 보여요. 그치? 텐션이 너무 낮았어 지금. 그래서 보면 이 광도 공식에서 실상 보면은 상수를 다 제거하잖아? 뭐가 상수예요? 4도 상수, 파이도 상수, 시그마도 상수 한다면 R이랑 T밖에 남지 않는데, 실상 요 T라고 하는 거, 표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전에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었어? 세 가지가 있었지. 별의 색이나 혹은 색지수 혹은 분광형,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요 표면 온도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분광형이라고 봐야겠죠. 별의 분광형을 관측해서 이 표면 온도를 추정을 하게 되면 T값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광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등급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광도를 알고 이 T값을 안다는 것은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광도 공식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산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그냥 할 때마다 4파이 제곱 시그마 T 4승을 적거든. 근데 좀 이런 식들을 다 적는 게 귀찮다는 친구들은 그냥 이것만 적더라고. L은 비례한다. R제곱에 T 4승. 이렇게 적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 왜냐면 4파이랑 시그마를 쓰게끔 할 문제는 수능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됐어? 라스트! 마지막! 이것만 하고 가자. 오늘은 도저히 지쳐서 안 되겠어. 자, 마지막 별의 광도 계급, 모광 키논의 분류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 나중에 그 HR도 하면서 같이 보면 사실 너무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뭐 분광형 이런 것들 다 봤으니 같이 외우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 그때 열심히 같이 외웠었잖아, 통과할 때. 기억나 안 나? 그치? 보면은
이제 모건이랑 키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면 온도랑 광도에 따라서 얘네를 전부 다 이 그래프에다가 한번 점을 찍어보면 어떻게 나타날까 하고서 가로축을 분광형, 세로축을 절대 등급으로 해서 각각의 분광형마다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점으로 이렇게 쭉쭉쭉 찍어봤어요. 근데 점으로 찍어봤더니 어떤 특정한 공통점을 띠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봐. 동일한 분광형이라고 하더라도 흡수선의 두께가 다른 거야. 봐봐.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흡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원소의 밀도가 크면 클수록 서로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아먹는 모습이 더 집약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집약적으로 보인다기보단 선폭 자체가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집약적인 거랑 선폭이랑 사실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얘들의 밀도가 크면 지들끼리 상호작용이 늘어나니까 그 에너지 파장대를 먹는 영역 자체가 조금 넓어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폭. 이 선의 폭이 얼마나 넓고 좁냐를 나타내는 것을 그냥 선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같은 분광형이라고 하더라도 조그만한 밀도가 굉장히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선폭이 상대적으로 두껍게 나타나고 그리고 다 잔다. 야 좀만 참아. 이게 마지막 페이지야. 그리고 엄청 커다란 별 같은 경우는 실상 밀도가 클까 작을까? 작아. 엄청 큰 애들은 엄청 넓은 부피에서 이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도가 작아. 그럼 밀도가 작은 애들은 서로 그 원소 간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선폭이 얇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동일한 분광형인데 왜 이렇게 선폭이 다르게 나타나지 하고서 걔들을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 바로 MK 분류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작고 즉 부피가 커서 밀도가 작아서 선폭이 얇게 나타나는 애들을 1A형이라고 뒀고 반대로 동일한 분광형임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굉장히 커서 선폭이 넓게 나타나는 애들을 7형으로 놨어요. 7형. 백색외성. 그래서 1A형부터 1B, 2, 3, 4, 5, 6, 7 이렇게 총 몇 가지야? 8가지의 분류로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가 바로 MK 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1형 같은 경우는 1A형과 1B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2, 3, 4, 5, 6, 7 이렇게 가는 건데 1A형 같은 경우는 밝은 초거성. 우리 열심히 외웠었잖아. 밝은 초거성. 초거성은 거성 중에서도 훨씬 큰 애들이 초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밝은 애들, 밝은 초거성. 1B형은 좀 덜 밝은 초거성. 2형은 밝은 거성. 3형은 거성. 4형이 준거성. 5형은 주계열성. 6형은 준외성. 7형은 백색외성. 5형을 외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일자가 5 앞이나 뒤에 붙어있으면 준자를 붙여놓은 거야. 오케이? 다시 1A형은 초거성은 초거성인데 밝은 초거성. 1B형은 덜 밝은 초거성. 2형은 밝은 거성. 3형은 그냥 거성. 4형은 준거성. 5형은 주계열성. 6형은 준외성. 7형은 백색외성. 이렇게 흡수선의 선폭을 기준으로 쭉 나열해 둔 것을 우리는 MK 분류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원리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MK 분류법은 같은 분광형을 가진 별들을 광도에 따라서 분류한 것. 즉 가로축이 분광형, 세로축이 광도였죠. 근데 같은 분광형이라고 하더라도 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선폭이 줄어들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냥 이게 갑자기 왜 나와 있는 거야? 이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와 있는 거야? 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그래. 이거 중요하다. 왜냐면 이런 거니까. 나 알았어. 아닌데? 몰랐어요. 알 뻔했어. 알았는데. 반지름이 클 때 알았는데. 건강형으로 커지니까 그러니까 분광형이 같다는 것은 표면도가 동일하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T가 동일한 거죠.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광도도 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과거에 나는? 그런 거 같아요. 강도에 따라 분류한 거. 강도에 따라 강도에 따라 그래. 강도가 크면 반지름도 크다. 같은 분광형에서 맞네. 맞네. 같은 분광형 상에서는 T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크니까. 같은 분광형 상에서는
광도가 크면 클수록 크기도 점점 커진다. 그래서 밝은 초고성으로 갈수록 크기가 뎁다 크고 그다음에 외성으로 올수록 백색이성으로 올수록 크기가 뎁다 작아진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늘은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미안해. 내가 다음 시간에 텐션을 더 높여서 올게. 알겠지? 고생했어. 짝짝짝. 백지복수까지를 나눠줄게요. 예은아, 너가 못 들었던 파트 아직 영상 안 올라갔지? 언제 올라가요? 오늘 내가 오늘 남아가지고 밥 먹고 반드시 하고 10시까지 남아서 하고 갈게. 한번 드실 거예요. 나 지금 짜고 매운 게 땡겨. 짜고 맵고 칼로리 높은 짬뽕을 먹어볼까? 짬뽕 밥을 먹어볼까? 차돌짬뽕도 맛있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인사하세요. 안녕. 오늘은 정말 힘든 수업이었다. 사실 나 오늘 수업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뭔가 수업을 할 때 내 스스로가 와 설명 찢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할 때가 있거든. 근데 오늘은 약간 머리가 되게 불인포 멍한 느낌이라서. 아닌데? 맞아요. 안녕.